그럴 리가 없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죠. 두려움과 궁금증,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호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 자신이 일군 제국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그에게 감회를 불러일으켰죠.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구를 유지한 그의 모습은 수십 년간의 치열한 삶을 증명하는 듯했어요. 회장님, 오후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깡시골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수장이 되었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단돈 10,000원과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시장 구석에서 잔심부름을 시작했던 날들.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며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했죠. 그때는 내일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식품 유통업체를 창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패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성호는 모든 비웃음을 증명해 보였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룩한 그의 사업 수완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행운,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미영과의 만남이었어요. 미영은 성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그의 삶을 완성시켜준 여자였습니다. 둘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들 준서는 성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죠. 준서야. 그 이름을 떠올리자 성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찾아온 끔찍한 비극. 7살이던 준서가 재산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납치된 그날은 성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빠른 경찰 수사로 범인들은 체포되었지만 준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뒤지며 찾아다녔지만 아이의 흔적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죠. 어쩌면 내가 더 노력했다면.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흔들리는 회사를 다시 잡아야 했기에 성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25해가 흘렀고 그의 회사는 국내 굴지의 재벌 반열에 올라섰죠. 성호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미영의 얼굴에도 주름을 새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준서를 잃은 슬픔을 함께 견디며 더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죠. 고마워. 조금 이따 먹을게. 성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최근 들어 자꾸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성호는 문득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지며 그대로 쓰러졌어요. 직원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비명이 들리는 가운데 성호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성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옆에는 붉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미영이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신대요. 미영이 성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성호님의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성호가 차분히 물었어요. 현재 상태라면. 길어야 몇 달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성호는 미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영을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 나 없으면 또 무너질 텐데. 다음 날부터 전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수십 명의 검사 끝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성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준서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는데. 미영은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거의 포기 직전이었을 때 기적처럼 한 명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성호에게 알려주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매치입니다. 이 정도로 높은 적합성은 거의 볼 수 없어요. 이건 마치 가족처럼 일치하는 수준이죠. 성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은 극히 낮았어요. 희미한 기대감이 두 사람의 가슴에 일렁였지만 그 기대를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아팠죠.
기증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자도 만남을 원하고 있어요. 그분 이름은 민수라고 합니다. 32살의 젊은 남성이시고 특이하게도 자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대요.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청년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성호에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성호님. 저는 민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성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 캠페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성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청년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어 그의 생명을 연장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떤 보답을 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성호의 말에 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죠.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두 사람의 체질이 잘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민수의 간은 성호의 몸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성호는 오랜만에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피로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기적이에요, 성호 씨. 정말 기적이에요. 미영의 말에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민수는 종종 병실을 찾아와 성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성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쩐지 이 젊은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퇴원하면 꼭 우리 집에 와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성호의 초대에 민수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퇴원 후 첫 주말, 민수는 성호의 초대를 받아 그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넓은 저택 앞에서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이토록 호화로운 집은 처음이었죠. 어서 오세요. 문을 열어준 미영의 환한 미소에 민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민수는 우아하게 꾸며진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한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어린 소년과 함께 찍은 성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민수의 시선을 알아챈 미영이 말했어요. 25년 전에 잃어버렸답니다. 민수는 사진 속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낯익음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어요. 성호는 와인을 따르며 민수에게 물었죠. 민수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민수는 잠시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7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죠. 18살에 그곳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고요. 성호와 미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7살. 그들이 준서를 잃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애써 감추었죠. 그럼 어린 시절 기억은 없으신가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해요. 제 이름조차 누가 지어준 건지 모르죠. 다만 가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바닷가, 그리고 따뜻한 손길 같은 것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성호는 민수의 말투와 행동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방식, 생각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크지 않은 회사지만 일은 재미있습니다. 민수가 대답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 미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의 웃는 모습은 어린 준서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미영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던 중 민수는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조각을 줍는 순간 셔츠 칼라 너머로 목 뒤쪽에 흉터가 드러났어요.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계에 물린 흉터였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민수 씨, 저 흉터 혹시 언제 생긴 겁니까?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목 뒤에 흉터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요? 어릴 적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진 못하지만 고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부모님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커다란 개한테 물렸대요. 당시 병원에 실려갔었다고 하더군요.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가족 휴가로 떠난 강릉 바닷가. 준서가 모래성을 쌓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큰 개. 아이의 비명소리와 피투성이가 된 목덜미. 응급실로 달려가던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성호 씨,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자고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믿기 힘든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민수 씨, 혹시 생일이 언제죠? 성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8월 15일이요. 왜 그러시죠?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서의 생일이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이 다시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혈액형은요? 성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AB형이에요. 꽤 드문 편이죠. 민수의 대답에 미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준서도 AB형이었습니다. 성호는 좀 더 확신이 필요했어요. 민수 씨, 혹시 어릴 적 기억 중에 특별한 장난감 같은 건 없나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가끔 꿈에서 파란색 기차 장난감이 나와요. 작은 손으로 그것을 꼭 쥐고 있는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꼬마 기관사라는 이름도 같이 떠오르곤 해요. 미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은 파란색 기차였고 성호가 아들에게 붙여준 애칭은 꼬마 기관사였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민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겨 한 장의 사진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죠. 7살 준서가 파란 기차 장난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 우리 아들 준서예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 보았죠.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민수의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성호는 깊은 숨을 내쉰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우리 아들이 아닐까 싶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성호와 미영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사진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영이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바닷가의 사고, 생일, 혈액형, 그리고 그 파란 기차.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민수의 눈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과 궁금증, 그리고 어딘가 희미한 기대감까지.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세 사람은 다음 날 바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죠. 고아로 살아온 지난 세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이 채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병원에서 만났어요.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거예요.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요? 미영이 제안했죠. 민수는 고마움을 느끼며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성호는 민수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미영은 준서의 어린 시절 추억을 들려주었죠.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친밀감이 자라났습니다. 3일 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봉투를 들고 들어왔고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친자관계 확률이 9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수준이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민수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죠. 이건 사실인가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성호 씨와 미영 씨가 민수 씨의 생물학적 부모라는 것이죠. 순간 미영이 달려와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준서야, 우리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성호도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널 못 찾은 게 아니야. 널 끝까지 못 지킨 게 아빠 잘못이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오랜 침묵 끝에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준서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성호는 운전대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확실해요.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미영은 뒷좌석에서 민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로 향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오랜 시간들. 항상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던 갈망. 그리고 지금 갑작스레 찾아온 진실. 납치 이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범인들은 체포되었지만 아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죠. 어쩌면 당신이 어딘가에 버려졌고 누군가가 당신을 발견해 고아원에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로 기억을 잃은 거고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영은 오래된 상자들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준서의 유년 시절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옷가지, 장난감, 그려놓은 그림들. 미영은 조심스럽게 파란 기차 장난감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기억나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천천히 기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따라 그리며 그는 눈을 감았어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소리, 누군가의 따뜻한 품, 바닷가의 파도 소리.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딘가 익숙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방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벽에는 어린 준서의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침대에 누운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30년간 민수로 살아온 그가 갑자기 준서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 기억, 삶의 방향.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서재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낡은 신문을 펼쳐두었어요. 이건 당신이 실종됐을 때의 신문기사예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기사를 읽으며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어요. 재벌 아들 납치 사건, 범인 검거됐으나 아이는 행방불명. 그의 인생이 바뀐 그 순간을 담은 몇 줄의 글자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매년 당신의 생일마다 촛불을 켜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기도했죠. 민수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30년간 민수로 살아온 친숙하고 안전한 세계. 그리고 이제 막 발견한 준서라는 정체성, 잃어버린 과거의 세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미영이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이자 준서인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영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이 내리는 어떤 결정도 존중할 거예요. 그저 당신을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의 책들, 그동안 민수로서 모아온 추억들.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사에서의 연락이었죠. 그는 잠시 휴가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성호와 미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좀 어떤가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란스럽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이랄까요? 식사를 마친 후 성호는 민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준비해둔 거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 열쇠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를 위해 마련해둔 사무실 열쇠야. 물론 내가 원한다면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지. 민수는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다음 주말 세 사람은 함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모든 일이 시작된 그 바닷가로요.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동안 민수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날 민수가 문득 멈춰섰어요. 성호와 미영은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을 무렵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30년의 시간과 상처를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성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심장은 모르고도 살아가지만 간은 서로 나눌 수 있기에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고요. 그들의 인연은 피보다 진한 운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함께할 시간이 있었어요. 바다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세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